반갑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2008년도 4월에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지역 북구 갑선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참 선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빚을 지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마음의 빚을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4년 내내 이렇게 제 마음속을 짓눌러 왔는데요. 오늘 또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러 오신 이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 또 저와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셨던 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또다시 마음에 그냥 빚이 짓누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 또 뭔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갖고자 하는 희망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희망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형태에 그냥 집중되고 모이고 투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 자체, 또 어디선가 아픔이 있고 그 아픔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아마 이런 형상을 가진 그 누군가에게 잠시 투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현상을 가진, 이 육신을 가진 제가 과연 그 희망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희망을 제가 느끼고 그 희망을 받아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동영상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또 집안 주방에서 또 학교 서재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의아해 하실 것이 변호사가 왜 과학책을 썼느냐? 변호사가 또 왜 그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느냐? 어떻게 해서 쓴 책이 문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했느냐? 여러 가지 참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북구 갑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김경진 변호사, 당신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예측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미래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당신이 꿈꿔야 하는, 또 당신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미래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그거 설명하기 쉽지 않대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준비가 덜 됐었죠, 2008년도에. 그래서 틈틈이 좀 사색을 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 책을 읽고 정리를 해보고 이랬는데 결국은 대강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시대 흐름이 과거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50년도까지 해서 앞으로 한 7, 80년 내지 100년 동안의 시대의 흐름은 과학기술이 무한 스피드로 질주하는 세상이다. 그러면 이 무한 스피드로 질주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발자국을 맞출 수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번성하고 광주 북구가 번성하고 우리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 근데 우리가 그 스피드를 맞추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면했을 때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책이 이 문명책입니다. 문명책 1권은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건 조금 쑥스러운데요. 아까 이민호 교수님
부모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책 참 잘 쓴 책입니다. 그 자녀분들 책 한번 읽으라고 주시면 정말로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분들 있으면 꼭 한번 주십시오. 이 문명책 1권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선사시대 4대 문명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문명, 과학기술 문명의 역사를 쭉 총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권은 앞으로 20년 내에 발달할 기술의 역사들. 자, 이 모습을 보면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세면하면서 세면기 유리 위에 이메일이 옵니다. 10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톡톡톡톡 두드려서 우리 문자 보내듯이 터치스크린을 두드려서 그러면 어디서 보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편이 아침에 간단한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하고 있는 요리 테이블 위에 그 TV 동영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열선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기기가 융합된 스마트 기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기술을 하면 그냥 편리하게 쓰고만 있지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호적이 한 2, 3년 늦게 되신 분들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태어나면 영아 사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어나서 보통 한 2년, 3년 살아야 이게 내 새끼로서 살아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1970년생 이후부터는 태어나면 거의 한 98%, 99% 이상 거의 살았습니다. 그래서 70년생 이후부터는 태어나면 곧바로 호적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6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태어나면 죽을 확률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호적 신고 안 하고 일단 좀 두고 봅니다. 지켜봅니다. 이놈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신입니다. 어디가 골맞을 때, 감기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질병, 세균성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페니실린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페니실린이 1900년대에 비로소 발명이 됐습니다. 1800년대 후반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동네에 역병, 괴질이 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왕이 군사들 불어서 그 마을 전체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2달이고 3달이고 4달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든지 살든지 이 병 자체가 지나갔다. 진정될 때까지 마을을 봉쇄하고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들락날락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켜봅니다. 그게 1900년대까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1900년대 초반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발견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1년, 2년 내에 죽지 않고 살아남고 마을에 괴질이 돌고 역병이 돌아도 죽도록 함부로 방치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내는 기술이 됐습니다.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의 발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팔이 불편하시거나 사지, 전신 마비가 있으신 분이거나 이런 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어딘가를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충장로로 가고 싶다, 서울 김포공항에 가고 싶다,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분들이 어딘가를 옮겨 다니시는 데는 참 불편하십니다. 아마 오늘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도 이 행사하는 공간까지 장애인들을 오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들의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팔, 로봇 다리가 개발이 돼서 이 로봇 팔과 로봇 다리가 20만 원이라는 아주 싼 값에 사람 몸에 다리에 대신해서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아예 문제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보험 적자가 작년에 한 1조 2, 3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저녁에 삼겹살하고 소주 참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삼겹살에 소주 폭탄주 한잔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이 삼겹살에 소주가 결합을 하면 사람 몸의 혈관을 구석구석 막고 틀어막아서 이게 중풍으로 가고 뇌졸중으로 가고 반신불수로 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손톱만한 조그만 미세한 로봇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혈관 속에 투입해서 사람 몸 구석구석, 동맥, 정맥, 뇌혈관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를 한 방에 정리, 청소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쨌든 중풍, 뇌졸중, 성인병, 당뇨병에 대한 걱정 상당히 줄여도 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스마트폰 하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기만 하고 이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냥 새 기술이 오니까 쓴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사회가 변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변하고 인간 사회의 전체의 모습이 변한다, 이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지금 SNS 서비스라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한참 유행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근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도지사, 시장 선거로 뽑는 게 아마 조만간 한 10년쯤 지나면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하나 들고, 여러분 이런 정책 현안이 있는데 대략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 것 같은데, 요 정책을 우리가 시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요 예산 들 걸 가지고 이 B라는 정책을 대신하는 게 낫겠습니까? 전 광주 시민한테 바로 스마트폰으로 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이 바로 따다닥 누르면 그 통계가 잡히고 광주 시민의 의견이 그대로 잡힙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한 심도 깊은 토론과 어떤 검토는 필요하겠죠. 근데 국민의 의사를 굳이 대의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SNS 서비스라고 하는 기계와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 변화고 새로운 미래의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곰곰 생각해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우리 모두가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상을 대비할 수 있다. 어쩌면 미래를 직관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그 직관적으로 예측되는 미래를 생각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맞추어 계획, 실천을 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령 10년 후에 어떤 사람의 뇌를 대체할 만한 기계 생명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설계를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 애플사가 이 제품으로 1년에 수십조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라든지 HTC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경쟁되는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이 이 스마트폰을 만든 기술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술력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플이 조금 빨리 생각하고 한 발자국 앞서 나가서 치고 나가서 그 제품을 개발해서 팔므로 인해서 삼성과 HTC 같은 다른 회사들은 한 발짝 뒤쳐져 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엄청난 부의 차이가 생기고 엄청난 기술의 차이가 생기고 엄청난 돈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가 앞으로 변화되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그게 제가 오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빚진 심정이고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는 보통 어떤 사람들처럼 1년에 한 번씩 무슨 자기 신변 잡기 써서 출판 기념회 하는 그런 짓은 앞으로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3년 후쯤에서 비슷한 3년 후 이 날짜쯤에서 아마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책을 쓰냐, 지금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50조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999억 원이 350개 모인 돈이 350조입니다. 9,999억을 350번을 씌우면 그게 1년에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업을 하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350조의 돈이 쓰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또 전에 시장님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좀 극렬한 극단적인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좀 선명해지니까요. 경상북도 울진군에 가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 가면 영광 원전이 있는 것처럼 울진에 가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울진군 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울진군에다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고리 원전에서 1년에 수십억씩을 울진군으로 돈을 교부금으로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울진군 입장에서는 돈이 그냥 군 금고에 그냥 마구마구 쌓여갑니다. 근데 거기서 군의 행정을 또 군의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뭔가 이 돈을 쓰고 싶은 욕망,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각 면에 하나씩 축구장을 지었습니다. 큰 체육관 축구장. 1년에 관리비만 해서 5억씩이 드는. 울진군에 가면은요, 면에 하나씩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작년에요, 성남시청에서 7천억 정도의 빚을 못 갚겠다. 뱉째라. 우리 성남 죽이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성남시가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뒤로 자빠져 넘어졌습니다. 근데요, 그 하루 전, 1년 전 해에 한나라당 시장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성남시 청사를 3천억을 주고 지었습니다. 그럼 3천억을 지출하고 시청사를 호화롭고 의리의리하게 짓는데 그 다음에 바로 7천억 빚 못 갚겠다고 넘어졌습니다. 근데요, 그게 한나라당 사람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호남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 지역 북구 주민들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러분들 우리 무안공항 아시죠? 근처에 있습니다. 무안공항 처음에 지을 때 호남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서 호남의 거점 공항으로 키우겠다고 무안공항을 처음에 세웠습니다. 자, 무안공항 하루에 비행기 하나 뜹니까? 김제공항 짓다가 중간에 그냥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속초공항하고 강릉공항 두 개 통합해서 양양국제공항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하루에 한 편도 안 뜹니다, 요새. 그냥 비행기 글라이더 연습하는 연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무안공항, 양양공항, 뭐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지역에 돈이 온다면, 우리 지역에 뭔가 돈이 투자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들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우리 북구에 무슨 시설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시설에 뭔가를 갖다 놓겠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든 하지 않든 그냥 박수칩니다. 우리 지역에 예산 따왔으니까 아,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아, 훌륭한 시의원이고, 아, 훌륭한 단체장님이네. 대한민국의 4,500만 인구가 전부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양극화 때문에 힘들다,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이 없어서 힘들다, 대한민국 사회 정말 불안하게 그지없다, 정말로 다들 사실 서민들이 힘듭니다. 양극화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인의 10분의 1 정도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북구에 뭔가 시설 하나 들어온다면 미친 듯이 환호성 치고 반드시 우리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든 않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기 힘든 겁니다. 그 원인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그 생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3년 동안은 정말로 깊은 사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출판 기념회를 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350조나 되는 국가의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데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고, 그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생색내고 뭔가 선심내고 우리 지역에 온다면 필요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냥 이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할 수 있을 제도와 심리적 기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기 조금 뭐합니다만 3년 후에 다시 출판 기념회 할 때는 또 오셔서 그 책을 한 권 사주시면 어쨌든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하면서 이게 생전 처음으로 출판 기념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분이나 오실지, 몇 분이나 오셔서 또 저를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인지 사실 불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침에 저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고 하늘부터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구름이 이렇게 버섯질랑 말라가면서 맑아지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씨, 이게 그 벌을, 업보를 그대로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뭐 저랑 뭐 경쟁 관계에 있는 분 출판 기념회가 한 2달 전쯤에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에이 비나와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속으로 은근슬쩍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동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딱 들으니까 아이고, 그때 벌을 그냥 톡톡히 하나님한테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반성했습니다. 반성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은혜 잊지 않겠고,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가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또 국가와 또 인류 전체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생각을 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